19세기 말 서구인들에게 조선은 은둔의 왕국이자 동시에 호랑이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땅을 밟았던 이방인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조선은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산맥마다 맹수가 군림하고 인간은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 밤 사투를 벌이는 낯설고도 서늘한 풍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자신의 저서에서 당시 전해지던 기이한 속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조선 사람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사냥하러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이웃의 문상을 다니느라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밤마다 호랑이를 두려워해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고 횃불을 휘두르며 길을 가는 풍습을 목격하며 조선의 밤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독일 기자 지크프리트 겐테의 기록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그는 섭씨 36도에 육박하는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결코 방문을 열지 않는 모습에 경탄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더위보다 문박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900년 러시아의 보고서에는 한 마을 주민의 절반이 호랑이에게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하며 강원도에는 희생자를 위한 전용 무덤인 호식총이 산맥을 따라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흔히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기록은 다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맹수 출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호랑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지역은 다름 아닌 한양과 그 도성 내부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의 성리학적 가치와 관련된 흥미로운 가설이 존재합니다. 왕릉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울창한 보호림은 역설적으로 호랑이가 살기에 가장 완벽한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에서 반나절 거리인 왕릉의 숲에서 번성한 맹수들에게 도성벽은 그리 높은 턱이 아니었습니다. 왕릉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호랑이들은 이제 왕의 침소와 집무실까지 서슴없이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였고 그가 머무는 궁궐은 가장 신성한 성역이었으나 그 신성함조차 맹수의 본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가장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는 구중 궁궐 깊숙한 곳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청객의 사냥터가 되곤 했습니다. 1607년 선조 40년 7월의 어느 날 창덕궁에서 믿기 힘든 보고가 올라옵니다. 창덕궁 숲속에서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쳤는데 그 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니 즉시 잡으소서. 전쟁으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호랑이가 아예 왕의 정원을 자신의 육아실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궁궐의 순환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종과 세종 시절에는 국정의 중심인 근정전 뜰까지 호랑이가 침입했습니다. 밤이 깊으면 담장을 가뿐히 넘어온 맹수가 왕의 집무실 앞을 어슬렁거렸고 대궐한 사람들이 물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높은 담장과 붉은 기둥은 호랑이에게 그저 낮은 턱과 숲의 나무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외적을 막기 위해 높게 쌓아 올린 한양도성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한양의 관문인 무악제곡에는 당시 저승길이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곳은 호랑이 출몰이 워낙 잦아 나라에서는 반드시 1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만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시빈 동행의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짐승을 쫓기 위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꽹과리와 징소리는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극심한 공포의 반증이었습니다. 영조 28년에는 호랑이들이 도성한 민가까지 침투하여 경기도 일대에서만 단 한 달 사이에 무려 120명이 넘는 사람이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기록은 1764년 영조 40년 음력 5월 27일에 경상도 선산에서 시작됩니다. 무관 노상추는 자신의 일기에 맹수의 본능을 넘어선 증오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두 청년, 남씨와 심씨 집안 아들들이 산에 오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은 바위 틈에서 호랑이의 굴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4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 순간 사냥을 나갔던 어미 호랑이가 돌아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청년들은 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굴 속의 새끼 4마리를 낚아채 인질로 삼은 채 하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끼를 위협하며 어미의 접근을 막았고 필사적인 탈주 끝에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냘픈 새끼 호랑이 4마리는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에 천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것이 집안 전체를 몰락시킬 비극의 씨앗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흘 뒤 달빛조차 숨죽인 야음을 틈타 어미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의 첫 번째 목표는 심씨의 집이었습니다. 맹수는 외양간의 소를 단숨에 물어 죽인 뒤 집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를 낱낱이 파헤치며 1년치 식량인 간장과 된장 항아리를 깨부수고 가마솥까지 밀쳐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심씨 집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결국 호랑이의 분노는 남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피할 새도 없었던 아녀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노상추의 일기는 그날의 참상을 처참하게 묘사합니다. 남씨의 아내와 며느리, 딸 2명과 아들 1명까지 일가족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포수와 근처에 있던 승려조차 호랑이의 발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7명의 목숨이 화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랑이는 7명의 사람도 외양간의 소도 단 한 점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음을 오직 당신들이 앗아간 내 자식들의 목숨만큼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러 왔음을 증명하려는 듯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씨의 집 방안을 차지하고 앉아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파견된 별포수가 도착했을 때도 호랑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 총탄에 쓰러지기까지 맹수는 자식을 잃은 어미로서의 소임을 다한 듯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추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짐승도 자식을 잃으면 복수한다. 조상시대 호랑이는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국경을 맞댄 영물이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였습니다. 호랑이가 뼈와 살을 찢는 공포였다면 이 죄악은 인간의 영혼과 흔적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를 천연두라 부르며 두려워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마마 혹은 손님이라는 극존칭으로 받들었습니다. 무서운 신이 노여움을 사지 않고 조용히 떠나기를 바라는 간절하고도 비극적인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천연두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집안은 일순간 재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붉은 꽃이 피어나면 부모들은 살생을 금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며 오직 그 신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었습니다. 만약 이 손님을 홀대하거나 화나게 하면 그는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곰보자국이라는 낙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호랑이는 궁궐의 담장조차 비웃듯 넘나들었습니다. 조선의 강력한 군주였던 숙종 역시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숙종 9년, 왕의 얼굴에 천연두 발진이 돋자 조정은 마비되었습니다. 다행히 숙종은 목숨을 건졌으나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 등준시라는 특별 과거 시험까지 치를 정도로 왕실조차 천연두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정조의 장자였던 문효세자는 이 손님의 변덕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작 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왕실에 거대한 슬픔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란과 기근 속에서 이 재앙이 창궐할 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붓을 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성 허준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천연두 치료법을 집대성한 두신집요를 저술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약 한 첩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흙벽에 붙일 수 있는 방문 형태의 처방전을 배포했습니다. 의원은 환자를 가리지 않으나 마마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당시 천연두가 얼마나 평등하고도 잔혹한 재앙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이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종두법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천연두로 잃은 아픔을 딛고 박제가와 함께 서양에 앞선 의술을 받아들여 마과 회통을 집필했습니다. 마침내 19세기 말 지석영에 의해 종두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마마라는 이름의 공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어쩌면 이 거대한 두 공포를 길들이고 견뎌온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산의 지배자 호랑이는 궁궐의 담장을 넘었고 보이지 않는 재앙 마마는 백성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1764년 선산에서 벌어진 기이한 복수극이 남긴 짐승도 자식을 잃으면 복수한다는 기록부터 아이를 잃은 아픔을 딛고 의술을 연구했던 정약용의 기록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압도적인 재앙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했던 사람들의 자취입니다. 후안 마마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거대한 자연 앞에 서 있던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그 나약함을 이겨내려 했던 의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